아주 먼 옛날 지리산 자락 아래 솔바람이 감도는 아늑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산허리를 따라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들로 정겨운 풍경을 이루었고 사시사철 맑은 시냇물이 마을의 심장을 가로지르며 사람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었지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 가장 낮은 곳, 볕이 잘 들지 않는 눅눅한 땅에 자리 잡은 허름한 초가 상간에는 깊은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선준이라는 젊은 총각이 늙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고 살림이라곤 낡은 솥 하나와 해진 멍석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선준이 겨우 8살 되던 해 자애롭던 어머니가 시름시름 알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은 온기를 잃고 흙바닥처럼 메말라갔습니다. 아버지 이 영감은 본래 마을 선비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었으나 선비가 한양길에서 객사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선준 또한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를 따라 낯과 호미를 쥐고 남의 집이를 거들며 자랐고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땀과 흙으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비록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처지였지만 선준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일꾼이었고 무엇보다 눈치가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비상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우리 마을에선 선준이 그놈이 제일이지. 손에 흙을 묻히고 살아도 머리는 귀신같이 돌아간다니까. 글 공부는 못했어도 저놈 눈치 하나는 백리박도 꿰뚫어 볼걸.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품앗이 일을 마친 선주는 땀을 씻으러 시냇가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냇가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물살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며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물동이를 이고 조심스럽게 징검다리를 건너오는 한 여인이 선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다나한 기품이 흐르는 옥처럼 흰 피부에 길고 검은 머리를 곱게 따아내린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치마 저고리가 물에 젖을세라 살며시 걷어 올리는 자태, 바람결에 살짝 나부끼는 고운 비단 저고리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허, 저리 곱고 기품 있는 분이 우리 마을에 살고 계셨다니? 그 여인은 바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젊은 과부 박소희였습니다. 비단 장수였던 남편이 산적에게 목숨을 잃은 뒤 자식도 없이 홀로 커다란 기와집을 지키며 살고 있었지요. 살림은 넉넉하고 인물까지 고운이 마을 남정네들이 군침을 흘렸으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간신히 멀건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운 선주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으이그, 이놈의 팔자. 삽질하고 멍석들 추며 평생 일만 하다 장가 한 번 못 가보고 늙어 죽겠구나. 신세를 한탄하던 그의 눈앞에 낮에 보았던 소희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징검다리를 사뿐히 걷던 모습, 햇살 아래 반짝이던 비단 저고리의 곡선까지 모든 것이 꿈결처럼 생생했지요. 순간 선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갈 길을 찾은 나그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 과부댁이야. 살림도 넉넉하고 인물도 고운. 옳거니 좋은 수가 떠올랐다. 그날 밤 선주는 늙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내일 아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로 저를 죽도록 때리는 척하며 쫓아내 주십시오. 뭔 일아? 이놈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멀쩡한 아들을 때리라니. 아버지. 이유일랑 묻지 마시고 그저 호되게 꾸짖으며 쫓아내 주시면 됩니다.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들 녀석의 꾀가 보통이 아니란 걸 아는 이 영감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장터길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선준이 바짓가랑이를 걷어붙이고 도망치고 그 뒤를 아버지가 매를 들고 쫓아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의 자식. 장가도 못 가는 놈이 밥만 축내는구나. 썩 꺼지지 못할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 부자를 쳐다보았고
선주는 정말로 매를 맞은 것처럼 눈물을 찔끔 흘리며 마을 윗길에 커다란 기와집으로 냅다 뛰어들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과부 박소희의 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소희는 인기척에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선준 총각. 이게 무슨 일이요? 어찌 이리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소? 아이고, 마님. 아버님께서 제가 장가를 못 간다고 이리 때리시고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요. 제가 어찌 장가를 가겠습니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이 처지에. 그때 문 밖에서 이 영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어디로 숨었느냐? 오늘 내 놈을 잡아서 뼈도 못 추리게 할 것이다. 그 소리에 소희는 잠시 선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문을 닫고 그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지요. 장가라는 게 별거요? 그저 법도만 알면 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한번 배워보겠소? 그것이 배운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걱정 말아요. 혼인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니 우선 연습이라 생각하고 배워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게요. 그날 밤 소희의 안방은 은은한 촛불 아래 마치 진짜 혼례라도 치르는 듯 했습니다. 병풍이 둘러쳐지고 상 위에는 정갈한 음식과 향긋한 술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를 신부라 생각하고 한번 저를 받아보세요. 소희가 다소곳이 일러주자 선주는 두 손을 단정히 모으고 절을 받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벌써 이 집의 주인이 된 듯 뻔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속마음, 허허, 이게 무슨 연습이란 말인가? 나는 이미 이 집의 신랑인 것을. 혼례 절차를 익히는 동안 소희가 손끝으로 선준의 자세를 고쳐주자 그는 일부러 더 느릿하게 움직이며 그 손길이 오래 머물도록 했습니다. 혼례 흉내가 끝나자 소희는 신방 예절까지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속마음, 예법은 예법이고 나는 벌써 이 집의 사내가 되었다. 밤이 깊어 선주는 부엌 옆 작은 온돌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크게 기침을 하며 추운 척을 했습니다. 애취. 아이고, 얼어 죽겠네. 이러다간 내일 아침에 젖은 구경을 하겠소? 그 소리를 들은 소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총각,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안방 아랫목에서 자고 가시오. 선주는 기다렸다는 듯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신랑이 신부방에 드는 셈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두 말 않고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 소희는 얼굴이 붉어져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선주는 곁눈질로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속삭이며, 허, 이게 진짜 첫날 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튿날 새벽, 소희가 아침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례 연습은 다 끝났으니 어서 좋은 처자 만나 잘 살도록 하시오. 그러자 선주는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임자, 실없는 소리 마시오. 남녀가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게 첫날 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조선 예법에 2번 장가가는 법은 없소. 내가 이미 이 집 신랑이 되었으니 헛소리 말고 어서 밥이나 더 내오시오. 소희는 어이가 없었지만 저렇게 능청스럽게 큰 소리치는 선준을 보니 어쩐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에는 외로움과 알 수 없는 설렘이 섞여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옹기장수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옹기 사려, 옹기. 새 옹기 왔소이다. 소희는 집에 웬 남정네가 있다는 것을 들킬까 싶어 허둥지둥 선준에게 소리쳤습니다. 들어가요. 총각, 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숨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요라는 소리가 대문 밖 옹기장수에게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옹기장수는 성큼 대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옹기장수가 들어서는 것을 본 소희는 기겁하며 이번엔 바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어서 나가세요. 하지만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선주는 그 소리를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멈칫하다가 그만 마당에서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소희는 또다시 선준을 향해 들어가라고 재촉했고 옹기장수는 다시 들어오라는 줄 알고 또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가라, 나가라가 뒤섞여 허둥대는 사이에 옹기장수는 들락날락하다가 그만지게 작대기가 문지방에 걸려 짊어진 옹기들을 와장창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뭡니까?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지. 사람을 헷갈리게 해서 옹기를 다 깨뜨렸잖소. 그러자 넘어져 있던 선준이 태연히 일어나 허리를 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양반, 시끄럽소. 들어가라, 나가라 한 것은 우리 색시가 놀라 허둥대다 그런 것인데 공연히 성을 내긴 왜 내시오. 옹기 깨진 값은 내 색시가 물어줄 테니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썩 가보시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서도 마치 이 집주인인 양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죠. 결국 소동은 소희가 옹기값을 물어주고서야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야 소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장가를 가야겠구려. 선주는 씩 웃으며 안방으로 성큼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는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임자, 부엌일 다 끝났으면 어서 들어오시게. 신랑이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소. 어서 들어와 우리 아들딸 낳고 잘 살 궁리나 해봅시다. 그날 이후 선주는 소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꽤 많고 뻔뻔한 머슴 총각이 결국 과부의 집과 마음을 모두 차지한 것이지요. 며칠 뒤 이 영감이 아들을 찾겠다며 소희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놈.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에 떡하니 있었구나. 집 안으로 들어선 이 영감은 안방에 당당히 앉아있는 아들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놈아. 네가 언제부터 이 집 안방마님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단 말이냐. 저놈이 사기꾼이로구나. 사기꾼이야. 아버지는 호통을 쳤지만 선주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사기꾼이라니요. 남녀가 한방에서 화촉을 밝히고 며칠을 함께 보냈으니 이제 제가 이 집 신랑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이제부턴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실 터이니 걱정 마십시오. 그때 소희가 마당으로 내려와 이 영감을 방으로 모시고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놀라실 만도 하오나 이인은 이제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보시고 편히 지내시옵소서. 이 영감은 어리둥절하다가도 이내 이 모든 것이 제 꽤 많은 아들의 작품임을 깨닫고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 이놈의 꾀가 보통이 아니구나. 가난한 신세로는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더니 이런 큰 복을 만들어낼 줄이야.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았습니다. 선주는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이 영감은 손주들을 기다리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세월이 흘러 선준과 소희는 아들, 딸을 낳아 오순도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봄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고 여름이면 시냇가에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을이면 볕단이 마당에 수북이 쌓였고 겨울이면 온 식구가 아랫목에 모여 앉아 군밤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허, 저 머슴 총각이 꾀 하나로 팔자를 고쳤구먼. 저리 자식 낳고 잘 사는 걸 보니 참 복도 많아. 선주는 여전히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농을 던지곤 했습니다. 에이, 다 내 꾀 덕분 아니겠소. 이제 임자랑 우리 아이들이랑 백년해로 하면 그만이지. 내가 더 바랄 게 뭐 있겠소. 그렇게 가난했던 머슴 총각은 자신의 꾀와 배짱으로 시작한 인연을 마침내 커다란 복으로 꽃피워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